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윤리적 식품 소비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량과 식품은 영어로는 그냥 food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단계에서는 식량, 소비 단계에서는 식품으로 종종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 지구적으로 화두가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속에서 활동할 때마다 만들어내는 것이 온실가스입니다. 그 온실가스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누적돼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온실가스 발생량의 상당 부분을 현대 식품 시스템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품 시스템이라는 것은 식량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또 구입을 해서 소비하고 그리고 나서 쓰레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식품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시스템을 별로 이야기들을 안 하고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식품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식량 생산에서부터 식품 소비까지를 아우르는 단어가 식품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식품 시스템이 두 번째로 우리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주제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이 소비와 생산의 양극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한 나라에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의 양극화도 또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중앙에 현대 식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식량 생산과 윤리적인 식품 소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현대 미래는 MZ세대, 소위 젊은 세대들의 것인데 이들이 지금 소비가 기성세대가 그 양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이들은 가치 소비를 추구한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3.5%가 이들이고 또 전 세계 인구 63.5% 중에 또 다시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고 또 한국은 그 아시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MZ세대들의 그 가치 소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요새 기업 경영의 화두가 ESG 경영인데 이건 바로 환경과 사회적 공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경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과 또 윤리적인 차원이 항상 고려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유엔은 2015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개 항을 결정을 해가지고 전 세계 각국에게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윤리적인 식품 소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주제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에 필요한 행동은 조치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지역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요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핑크빛 지역은
영양이 부족한 반면에 농산물들은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식품은 또 수입해다 먹는 그런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 그러한데요.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는 자기네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식량이 부족해서 선진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집에서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대사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은 커피를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커피 믹스를 한국에서 수입해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은 수출을 하는데 자기네가 소비하는 식품은 수입해다 먹는 그런 지역들이 이 핑크빛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지역은 집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소위 식량 수출국들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에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다음에 또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들이 주로 이 지역에 해당되는 농식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 요거는 아주 다양한 그 집약 농업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아시아 지역과 남아메리카의 그 서쪽 지역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러시아하고 유럽 쪽인데 여기는 영양이 과잉합니다. 너무 잘 먹어서. 또 거기다가 농산물은 주로 수입해서 먹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토지들은 꽤 있는데 생태적으로 열악해서 별로 이렇게 농산물, 농식품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전 세계의 농식품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생산의 현실. 현실은 소위 말하는 집약 농업을 추구하는 것이 농식품 생산 현실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자원을 대량 투입해서 대량 산출하는 방식의 환경 착취 형태의 식량 생산 방법이죠. 그 자원이라는 건 토지, 물, 에너지, 농약, 비료 등등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작용이 온실가스를 많이 생산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건 토지나 물이나 공기 등등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죠. 환경이 오염되고 또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집약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민과 동물 복지가 훼손되는, 열악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량 종류별로, 식품 종류별로 생산하는데 이제 필요한 자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식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토지 이용 면적입니다. 맨 밑에서 보시면 사과 같은 경우에 1kg을 생산하는데 0.63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합니다. 맨 위에 보시는 양고기는 1kg 생산하는데 370제곱미터라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토지들이 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들은 조금 작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 소요량을 보면 식품 킬로그램 생산당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걸 보면 맨 밑에 근체류나 감자 뭐 이런 그 채소류 쪽 것은 킬로그램을 생산하는데 한 50에서 100 이하의 100리터 이하의 물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위에서 보시면 치즈나 양식, 어류, 새우, 소고기 이런 것들은 막 5,000, 3,000 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죠. 쌀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논에서 물을 통해서 재배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이 필요한 그런 식품입니다. 전 지구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대부분이 다 바닷물이고 담수는 2.5%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러한 담수 2.5%의 78%를 농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 농업에서도 또 3분의 1은 축산이 쓰고 있고, 그래서 농업이
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가용성이 달라지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 대륙별로 담수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이렇게 보면 농업을 많이 하는 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은 대부분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유럽이나 뭐 이런 쪽, 중앙아시아 이런 쪽은 골고루 농업용수, 산업용수, 가정용수가 골고루 쓰여 있고, 동아시아나 태평양 쪽은 조금 그래도 가정용수가 많은 그런 형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물 안보 지수를 보면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요. 짙은 갈색 쪽은 안보 지수가 낮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수 있는 나라들이고, 초록색은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물이 가장 비싸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가장 부족한 나라들이 주로 보면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이제 아시아도 남아시아, 그다음에 중국도 꽤 물이 부족한 나라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킬로그램 생산당 필요한 에너지의 소요량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사람이 낫을 가지고 수확을 하고 이럴 때는 사실 에너지가 별로 안 들죠. 사람 육체 노동으로 다 하니까. 그러나 현대는 농업이 거의 기계화가 돼가지고 생산할 때마다 다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별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다양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식물성 식량, 소위 곡류, 채소, 과일에 비해서 우유나 계란, 육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료 사용 현황을 보죠.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의 경작지 헥타르당 필요한 비료량인데요. 이게 이제 짙은 색깔은 비료를 많이 쓰는 곳이고, 옅은 색깔은 비료를 적게 쓰는 그런 지역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한중일이 사실 비료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쪽하고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도 한중일 이런 쪽이 비료를 많이 쓰고, 아프리카 쪽은 거의 비료를 많이 안 쓰는 걸로. 근데 이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환경을 생각하고 뭐 에너지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프리카는 가난해서 비료를 살 돈이 없어서 비료를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대륙 지역별로 비료 사용량을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아가 비료 사용이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상당히 적고, 그래서 결국은 농업 국가가 많으면서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시아 쪽이 비료를 가장 많이 쓰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환경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당히 비교적 적게 쓰고, 아메리카는 또 많이 쓰는 그런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종류별로 질소 비료, 인비료, 칼륨 비료가 있는데요. 비료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질소 비료 과다 사용하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갈색 짙은 색이 질소 비료 과다하게 쓰는 지역이고, 색깔이 옅을수록 적게 쓰는 지역인데요. 한중인이 역시 그림에서 보시면 질소 비료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인비료, 인산 비료도 또 마찬가지로 한중일이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식량 수출국인 미국이나 뭐 브라질, 호주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꽤 많은 비료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약을 보면 농약 사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중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브라질도 많이 쓰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또 꽤 많이 쓰지만 그래도 한중일보다는 적게 쓰는 그런 형편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농약 및 비료 사용량을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꽤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사용량은 그래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비료하고 농약을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배급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많이 써서 많이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월등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약이든 비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좀 적절하게 쓰도록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생산량을 보면 식품 종류별로 식물성 식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고 동물성 식품들이 많이 생산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악명이 높은 게 소고기가 제일 높아서 현재 사실 유럽에서는 소고기 소비를 줄이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많은 양의 고기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수출국인 미국이나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얘기가 없고 유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소 사육하는 데에서 좀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국가적으로 어디서 식량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생산하느냐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짙은 색깔이 온실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형편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최악이죠. 가장 짙은 색깔. 중국이 식량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호주 이런 쪽이고, 우리나라는 뭐 중간 정도를 한 0.5%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고, 러시아나 일본, 인도 이런 쪽이 꽤 그래도 많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나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죠.